한국 무기요? 중국산 무기 앞에 완전 박살나죠. 캄보디아는 중국을 믿고 태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산 로켓 380발, 전차 52대, 드론 20대가 태국 국경을 덮쳤습니다. 세계는 태국의 붕괴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캄보디아가 항복했습니다. 전쟁을 끝낸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어 프라차이입니다. 태국 국가안보연구원에서 수석 군사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간 동남아시아 분쟁을 분석해왔고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도 받고 태국과 미얀마 국경 충돌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벌어진 일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날 새벽 캄보디아가 중국산 로켓 380발을 태국 국경에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무기로 전쟁을 연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중국 무기로 시작해서 한국 무기로 끝나게 될 줄은요. 그날 새벽 저는 국가안보연구원 상황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이었어요. 캄보디아 국경 인근 위성 영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국경 후방 35km 지점, 평소에는 텅 비어있던 야산 곳곳에 차량열이 늘어서 있었죠. 처음에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가끔 국경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위성 영상을 확대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산 BM-21 다연장 로켓 발사대 24문이 일렬로 포진해 있었어요. 그 옆에는 AR이 300mm 다연장 로켓 18문이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BM-21은 한 번에 40발을 쏟아붓는 면적 제한 무기입니다. AR는 사거리 130km에 달하는 중국의 최신의 다연장 로켓이죠. 두 무기를 동시에 배치했다는 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회의적이었죠. 캄보디아가 설마 전면전을 걸겠어? 중국도 그 정도 모험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판단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우리는 1시간 뒤에 깨닫게 됩니다. 현지 시각 오전 6시 40분 첫 번째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BM-21 24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약 220발의 로켓이 포물선을 그리며 태국 영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상황실 모니터가 붉은색 경보로 뒤덮였죠. 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료 분석관 한 명이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아무도 그걸 줍지 않았어요. 모두 화면에 시선이 박혀 있었습니다. 1차 포격이 끝나기도 전에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AR이 로켓 160발이 추가로 발사된 거예요. 이번 표적은 달랐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아니라 후방 도로, 보급선, 심지어 민간 마을 외곽까지 노렸죠. 총 380발, 발사 시간은 약 45분이었습니다. 45분 동안 태국 국경지대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됐어요. 포화가 잦아들자 진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위성 영상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포착됐어요.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기갑부대였습니다. 중국산 VT-4 중전차 52대가 종대 대형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었죠. VT-4는 중국이 수출용으로 만든 최신형 전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능이 아니었어요. 52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 그 자체가 메시지였죠.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검은 철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차 뒤로는 보병 전투차 편대가 따라붙었죠. 수륙 양용 장갑차와 장륜 장갑차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갑과 보병이 합동으로 움직인다는 건 점령 작전을 염두에 뒀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때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땅을 먹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제 정찰 드론 20여 대가 저고도로 태국 영공을 침범한 거예요. 대형 무인기와 소형 정찰용 드론이 섞여 있었죠. 드론들은 태국 방어선 상공을 천천히 비행하며 실시간으로 좌표를 찍어 후방에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캄보디아의 전략이 명확해졌어요.
드론이 표적을 찍고 로켓이 그 좌표로 떨어지고 전차가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죠. 중국군이 즐겨 쓰는 면적 압살 전술이 동남아 전장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정밀함이 아니라 물량입니다. 개별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로 숨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태국 국경 수비대는 바로 그 공포 속에 던져진 거죠. 오전 8시가 되자 첫 번째 피해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검문소 3곳이 직격탄을 맞아 기능을 상실했어요. 도로 내 구간이 크레이터로 뒤덮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죠. 국경 인근 마을에서 사망 17명, 부상 40여 명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피란민 행렬이 내륙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트럭 짐칸에 아이들을 태우고 달리는 부모들, 진보다리 하나 들고 맨발로 뛰는 노인들. 전쟁이 시작된 지 2시간도 안 돼서 태국 국경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캄보디아의 침묵이었습니다. 공격을 개시하고도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외교 채널도 열지 않았고 협상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길 테니 변명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 캄보디아 북부전구 사령관 롱소카린의 육성이 군 통신망에 잡혔습니다. 정보부서에서 가로챈 통신 내용이었죠. 소카린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국경선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 실패는 없다. 48시간. 그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캄보디아는 단기 속결전을 노리고 있었어요.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BM-21, ARE, VT-4 정찰 드론까지 모든 무기가 중국산이었어요. 중국은 직접 참전하지 않으면서도 캄보디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 설계한 대리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VT-4 전차 선두부대가 국경선을 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태국 육군 제2보병사단이 저지선을 구축했지만 화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쪽 대전차 확인은 구형 M72 로켓과 토우 미사일이 전부였죠. 첫 교전에서 태국군 장갑차 4대가 파괴됐어요. 전차는 한 대도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교전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갑차 피격, 승무원 전원 전사. 전차 피해 없음.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국은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버티는 쪽이 아니라 빨리 끝내는 쪽이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지는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다음 날 전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상황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였어요. 밤새 들어오는 피해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어느 순간 의식이 끊겼던 거죠.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젯밤처럼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공격이 멈춘 건가 잠깐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술을 바꾼 거였어요. 첫날의 공격은 380발을 45분 만에 쏟아붓는 집중 포화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로켓 10발에서 15발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화력을 분산시키는 걸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그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중 포화는 무섭지만 끝이 있습니다. 폭격이 멈추면 숨을 돌릴 수 있죠. 하지만 간헐 포격은 끝이 없어요. 20분마다 어디선가 폭발이 터지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병사들은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캄보디아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였죠.
오전 9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긴급 영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분석관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화면에는 각 부대 지휘관들의 얼굴이 떠 있었는데 하나같이 헬쑥해 보였습니다. 작전 설계국장 라차논 위라쿤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재 국경 방어선 12개 거점 중 4개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나머지 8개도 보급선이 끊겨 72시간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증원은 언제 도착합니까? 라차논 장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로가 끊겼습니다. 증원 부대가 출발은 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전 11시 VT4 전차 편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정면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우회하더니 다시 집결하고 또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조이듯 천천히 공간을 좁혀오는 거였죠. 위성 영상으로 그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캄보디아 지휘관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정면 돌파를 하면 아군 피해가 크니까 우회와 압박을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먹혀들고 있었어요. 국경 검문소 2곳에서 철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적 전차가 측면에서 접근 중입니다. 현 위치 고수 불가능합니다. 철수 허가 요청합니다. 지휘부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철수하지 않으면 전멸이니까요. 하지만 한 곳이 철수하면 옆 거점도 측면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 거점도 철수해야 하고 그 다음 거점도 마찬가지예요. 도미노처럼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드론이었습니다. 중국제 정찰 드론들이 하늘에서 우리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대가 이동하면 5분 안에 그 좌표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보급 차량이 출발하면 10분 안에 도로가 막혔어요. 지휘관 한 명이 무전으로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움직이면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맞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 무전을 듣고 펜을 놓았습니다. 분석할 게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답이 없었으니까요. 드론이 눈이 되고 로켓이 주먹이 되고 전차가 발이 되는 시스템. 중국이 수십 년간 다듬어온 전술이 동남아 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았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왔습니다. 오후 2시 민간 피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국경 인접 마을 7곳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멈추고 도로가 파괴됐어요. 첫날과 둘째 날을 합쳐 사망자 31명, 부상자 80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피란민이었어요. 국경지대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민간인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로는 차량과 사람들로 꽉 막혔고 그 사이로 군용 트럭이 지나가야 했어요. 보급이 더 느려졌습니다. 전쟁이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저는 상황실 창문 너머로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습니다. 저 연기 아래에 누군가의 집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치밀었어요. 캄보디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내부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휘관들 앞에서 분석 결과를 보고해야 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한 번에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때려서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태국은 지지 않습니다. 대신 소진됩니다. 병력도 물자도 국민의 의지도요. 일주일 안에 우리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기어가게 될 겁니다. 라차논 장군이 물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버티는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끝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차논 장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같은 생각을 읽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상황실에서 다시 밤을 새웠습니다.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피해 보고가 올라왔어요. 방어선 후퇴, 보급선 차단, 통신 두절. 붉은색 경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3시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칼에 베이는 게 아니라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는 그걸 노린 거였어요. 한 방에 끝내면 국제사회가 개입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이면 우리가 먼저 손을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 상황 지속 시 태국군의 조직적 저항 능력은 96시간 내 붕괴 예상됨. 96시간. 나흘이었어요. 나흘 뒤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지기만 하던 전선에서 처음으로 반격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태국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전 6시 저는 상황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달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F-16 전투기 4대가 편대를 이루며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움직인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새벽 합동참모본부에서 긴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라차논 장군이 직접 공군 작전 승인을 요청했고 국방장관이 30분 만에 결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막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방어만 하면 소진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때릴 차례였습니다. F-16 편대의 목표는 캄보디아군 전진 보급 거점이었어요. 국경에서 약 15km 후방에 위치한 야전 기지였죠. 그곳에 연료 저장소와 탄약 집적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끊으면 캄보디아 전차들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한 전차도 기름 없이는 고철 덩어리니까요. 오전 6시 47분 첫 번째 폭발이 확인됐습니다. 위성 영상에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어요. 야전 연료 저장소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이틀 동안 당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한 방 먹인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연료 저장소 3곳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보급 차량 20여 대도 불길에 휩싸였죠. F-16 편대는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피해 제로였어요. 라차논 장군의 목소리가 통신망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반격 성공.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긴장 풀지 마라. 그 말이 맞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전 9시 캄보디아 기갑부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어젯밤처럼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느려졌고 대형도 흐트러져 있었죠. 연료 보급이 끊겼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전차는 기름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VT사 같은 중전차는 100km 달리는데 연료 수백 리터가 필요해요. 보급선이 끊기면 하루 이틀 안에 멈출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노렸습니다. 오전 11시 태국 육군 기갑부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기동 방어 작전이었어요. 국경 인근에는 작은 언덕과 숲이 많습니다. 우리 전차들은 그 지형을 이용해 매복 위치를 잡았죠. 캄보디아 VT사 편대가 좁은 도로를 따라 전진할 때 측면에서 기습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VT사가 궤도에 피격당해 멈춰 섰어요. 두 번째 전차가 방향을 틀려다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차도 연속으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총 4대였습니다. 격파한 건 아니지만 멈춰 세운 거였죠. 상황실에 보고가 올라왔을 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전차도 멈출 수 있구나.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틀 동안 우리는 VT사를 무적의 괴물처럼 여겼습니다.
125mm 주포, 복합장갑, 1200마력 엔진. 숫자만 들으면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 전차도 기계였어요. 연료가 떨어지면 멈추고 궤도가 끊어지면 못 움직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두려움이 조금 거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의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전장 상공에서 항공 우세 시간대를 확보한 거예요. F-16이 수시로 초계 비행을 돌면서 캄보디아 드론들을 쫓아냈습니다. 드론은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어요. 속도도 느리고 무장도 약하니까요. 캄보디아 드론 편대는 고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고도에서 비행하면 격추당하니까 안전한 높이로 올라간 거죠. 하지만 고도가 높아지면 정찰 능력이 떨어집니다. 카메라 해상도가 낮아지고 실시간 좌표 제공이 어려워져요. 어제까지 우리를 올가매던 드론과 포의 연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면 맞는다던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움직여도 바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전장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숨 쉴 틈이 생긴 겁니다. 오후 4시 무너졌던 방어선 2곳이 복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병대가 밤새 도로를 수리하고 보급로를 다시 뚫은 거예요. 증원 부대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막혀있던 병력과 물자가 전선으로 흘러들어왔죠. 저는 상황실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붉은색 화살표가 아니라 파란색 화살표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붉은색은 캄보디아의 진격 방향이고 파란색은 우리의 반격 방향입니다. 이틀 동안 붉은색만 봤는데 드디어 파란색이 나타난 거죠. 전선을 밀어내는 지도를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직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국은 아직 이기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 솔직한 평가였어요. 우리가 반격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연료 저장소를 파괴하고 전차 4대를 멈춰 세우고 드론의 눈을 가렸죠. 하지만 캄보디아의 전력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었어요. VT-4 전차는 아직 40대 이상 남아있었고 로켓 발사대도 건재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날 밤 라차논 장군이 전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되받아쳤다. 하지만 적은 아직 강하다. 내일은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기억하라.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틀 동안 우리는 맞기만 했습니다. 후퇴하고 무너지고 피난민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주먹을 뻗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이 멈칫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심리는 무기만큼 중요해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병사들은 3배로 싸웁니다. 반대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소용없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어요. 그들 뒤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48시간 안에 국경을 장악하겠다던 계획이 틀어졌으니 분명 다른 수를 쓸 거예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의 다음 수에 대비해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캄보디아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함정을 꺼내들었어요. 승리의 기쁨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상황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반격 성공 이후로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도 솔직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저장소를 파괴하고 전차를 멈춰 세우고 드론의 눈을 가렸으니까요. 이제 캄보디아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오전 8시 위성 영상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 전선에서 전차와 포대가 후퇴하고 있었어요.
VT4 편대가 뒤로 물러나고 로켓 발사대도 진지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죠. 드디어 물러나는 거야.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반격이 효과를 본 거라고, 캄보디아가 손실을 감당 못하고 철수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후퇴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패배한 군대의 철수라면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이건 너무 질서정연했어요. 마치 계획된 움직임처럼 보였죠. 저는 라차논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이상합니다. 후퇴 패턴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프라차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제 제대로 한 방 먹였다. 저들도 손익계산은 할 줄 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낙관적이었고 제 불안은 근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오전 10시 태국군 선두부대가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후퇴한 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기갑부대와 보병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전선이 북쪽으로 3km, 5km 점점 밀려 올라갔습니다. 상황실 지도에 파란색 화살표가 길게 늘어났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밀리는 걸까? 캄보디아가 이틀 동안 그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갑자기 왜 저항도 없이 물러나는 걸까? 그때 위성 영상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드론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어제까지 하늘을 뒤덮던 캄보디아 정찰 드론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도망친 거 아니야? 우리 공군한테 쫓겨서.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숨은 거라면요. 오전 11시 23분, 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선두부대가 국경에서 8km 북쪽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방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로켓과 야포가 동시에 불을 뿜은 거예요. 단 15분 만에 포탄 120여 발이 쏟아졌습니다. 상황실 모니터가 다시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피해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부대 피격, 장갑차 3대 파괴, 보급 차량 행렬 직격, 화재 발생, 통신 두절, 이소대 응답 없음.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후퇴는 가짜였어요. 우리를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일부러 전차와 포대를 빼면서 전선 붕괴처럼 연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진하자 미리 준비해둔 킬 존에서 기다렸다가 집중 포화를 쏟아부은 겁니다. 드론이 사라진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고고도 정찰을 포기하는 대신 저고도에서 수동으로 감시하며 우리 움직임을 추적한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숨겨뒀던 전차 편대를 다시 투입했어요. 후퇴했던 게 아니라 우회에서 측면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두부대는 앞에서는 포격을 맞고 옆에서는 전차가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 처했죠. 퇴로도 막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전진하면서 지나온 도로가 로켓에 끊겨 있었어요. 고립이었습니다. 라차논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덫이었어. 처음부터 덫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경고했어야 했는데,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군의 구조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의 유인 전술에 당한 건 전술적 실수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즉시 대응할 수단이 없었어요. 태국군의 주력 무기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능은 좋았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추가 투입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실전에 쓰려면 워싱턴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유럽산도 마찬가지였죠. 서류 작업만 몇 주가 걸립니다.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승인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전장 통합 문제도 있었습니다. 서방 무기들은 각자 다른 체계로 작동해요.
정찰 자산과 포병, 기갑 사이의 데이터 연동이 매끄럽지 않았죠. 캄보디아가 우리를 유인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니까 함정인 줄 모르고 걸어 들어간 겁니다. 오후 5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민간 피해가 늘어나자 유엔과 아세안에서 즉각적인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회의에 참석해서 말했어요. 국제 여론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일주일만 더 가면 우리가 침략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차논 장군이 물었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외교부 장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외교전에서 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뭘로? 지금 우리한테는 전쟁을 빨리 끝낼 카드가 없었어요. 미국 무기는 승인이 안 나고 유럽 무기는 통합이 안 되고 상황은 악화되는데 손에 쥔 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전 설계국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도입한 한국산 장비들이 있습니다.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미 우리 체계에 통합돼 있고 추가 승인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라차논 장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통합이 끝났다고. 예, 장군님. 한국은 무기를 팔 때 전장 연동 패키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찰, 포병, 기갑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무기의 강점은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다는 거였어요. 정확하면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 피해가 줄면 국제 여론이 악화되지 않아요. 라차논 장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 순간 회의실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방 무기는 늦고 중국 무기는 적이다.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승리를 확신했던 게 불과 1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벼랑 끝에 서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막막함 대신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한국 무기가 전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5째 날 새벽 저는 작전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라차논 장군이 직접 호출한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군을 포함해 핵심 참모 6명이 지도 앞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라차논 장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프라차이, 어젯밤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무기를 투입한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먼저 씁니까? 장군이 지도 위에 한 점을 가리켰어요. KGB. 한국산 활공 유도 폭탄이다. 오늘 아침 FA-50에 장착해서 출격한다. 서방 무기는 늦고 중국 무기는 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한국 무기는 이미 태국 체계와 연동돼 있었어요. FA-50 전투기는 3년 전에 도입해서 조종사 훈련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도 마찬가지였죠. 새로 배우거나 통합할 필요가 없었어요. 스위치만 켜면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전선을 넘지 않아도 타격이 가능했어요. KGB 활공 유도 폭탄은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우리 영공 안에서 투하해도 적 진지를 맞출 수 있었죠. 조종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셋째,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KGB는 GPS 유도 방식으로 오차가 3m 이내예요. 건물 하나만 정확히 때릴 수 있다는 뜻이죠.
국제 여론이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건 결정적인 장점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카드는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FA-50 전투기 4대가 활주로에 대기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날렵한 동체 아래에 KGGB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길이 약 2m, 무게 230kg의 활공 유도 폭탄이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폭탄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화약이 아니었습니다. GPS 유도 장치와 접이식 날개가 장착돼 있었죠. 고도 10km에서 투하하면 스스로 날개를 펴고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합니다. 그러면서 GPS 좌표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요. 조종사는 적 방공망 밖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유유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전통적인 폭격은 위험합니다. 표적 상공까지 날아가서 폭탄을 투하해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대공 미사일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KGGB는 다릅니다. 적 방공망의 사거리 밖에서 투하하면 되니까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탠드오프 무기라고 부르죠. 멀리서 때린다는 뜻입니다. 오전 6시 15분 FA-50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4대의 전투기가 일렬로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갔어요.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격이 아니었어요. 한국 무기의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전세가 뒤집힙니다. 실패하면 우리에게 남은 카드가 없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FA-50의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국경을 향해 북상하다가 국경선 5km 남쪽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고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8km, 9km, 10km. 투하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오전 6시 32분 첫 번째 KGGB가 투하됐습니다. 모니터의 작은 점 하나가 FA-50에서 분리되는 게 보였어요. 그 점은 포물선을 그리며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폭탄이 스스로 날개를 펴고 활공을 시작한 거예요. 상황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초, 1분, 1분 30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그리고 1분 47초 후 위성 영상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건물 하나가 정확히 무너졌습니다. 주변 구조물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오차 3m 이내라는 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분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GGB가 투하됐습니다. 각각의 표적은 달랐어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군 통신 중계소였습니다. 전선의 모든 부대가 그곳을 통해 명령을 주고받고 있었죠. 직격탄을 맞자 통신이 끊겼어요. 세 번째는 방공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우리 항공기를 추적하던 레이더가 한순간에 침묵했죠. 네 번째는 후방 지휘본부였어요. 롱소카린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휘 체계가 마비됐어요. 단 15분 만에 캄보디아군의 눈과 귀와 입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방공 경보도 울리지 않았어요. KGGB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거든요. 작은 크기의 느린 속도로 활공하니까 미사일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캄보디아군은 폭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밀 타격의 힘이구나. 중국식 면적 압살 전술은 넓은 지역을 통째로 덮습니다. 수백 발을 쏟아부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해요.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외교전에서 불리해집니다. 한국 무기는 정반대였어요. 딱 필요한 곳만 정확히 때립니다. 한 발로 지휘소 하나, 한 발로 통신소 하나. 낭비가 없고 부수적 피해도 없어요. 전쟁을 길게 끌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끊으면 되니까요. 라차논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KGGB는 폭탄이 아니었어. 전쟁의 눈을 멀게 하는 장치였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레이더가 없으니 우리 항공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통신이 끊겼으니 부대 간 협조가 불가능했죠. 지휘부가 마비됐으니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없었어요. 눈먼 군대, 귀 먹은 군대, 말 못하는 군대. 그게 지금 캄보디아군의 상태였습니다. 오전 8시 전선에서 혼란의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부대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부대는 전진하고 어떤 부대는 후퇴하고 어떤 부대는 제자리에 멈춰 있었죠. 통합된 지휘가 없으니 각자 도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틀 전만 해도 우리를 압도하던 그 군대가 지금은 머리 없는 뱀처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KGB 내발 투하, 지휘소, 통신소, 레이더 기지, 후방 본부 파괴, 적 지휘 체계 마비 확인. 단 4발이었어요. 어제 캄보디아가 우리에게 쏟아부은 포탄 120발보다 적은 숫자였죠. 하지만 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물량이 아니라 정밀함이 전쟁을 바꾼 거예요. 오전 10시 라차논 장군이 전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적의 눈과 귀를 막았다. 이제 우리가 때릴 차례다. 모든 부대는 반격 준비에 들어가라. 상황실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틀 동안 무너지기만 하던 우리가 드디어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 하늘 어딘가에서 FA-50이 귀환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한국이 만든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오는 중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요. 하늘에서 시작된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음 차례는 땅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포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늘에 눈을 멀게 했으니 이제 땅을 때릴 차례였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전방 지휘소로 이동했어요. 상황실에서 모니터만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헬기로 30분을 날아가니 국경에서 10km 남쪽 지점에 포병 진지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것들이 있었어요. K9 자주포 12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 실물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대했습니다. 길이 12m, 무게 47톤의 강철 괴물이었죠. 155mm 주포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서웠어요. K9 자주포를 이해하려면 먼저 포병전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포병은 이렇게 싸웁니다. 진지를 잡고 포를 쏘고 적의 반격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포를 쏘면 위치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간 궤적을 역추적하면 발사 지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병전은 누가 먼저 쏘고 누가 먼저 맞느냐의 싸움이에요. 쏘면 위치가 드러나고 위치가 드러나면 반격을 맞습니다. 그런데 K9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쏘고 나서 도망칠 수 있거든요. K9은 사격 후 30초 안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1000마력 엔진으로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적이 반격 포탄을 쏠 때쯤이면 K9은 이미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죠. 반격 포탄은 빈 땅에 떨어집니다. 이걸 사격 후 이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슈덴 스쿠시라고 하죠. 맞추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K9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어요. 동시착탄 사격이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포탄은 한 발씩 쏘면 한 발씩 떨어지죠. 한 발 쏘고 착탄, 두 발 쏘고 착탄.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K9은 다릅니다. 첫 번째 포탄을 높은 각도로 쏘고 두 번째는 중간 각도, 세 번째는 낮은 각도로 쏩니다. 각도가 다르면 포탄이 날아가는 시간이 달라져요. 높은 각도로 쏜 포탄은 천천히 날아가고 낮은 각도로 쏜 포탄은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세 발을 다른 타이밍에 쏘면 같은 시간에 착탄시킬 수 있어요. 한 대의 K9이 세 발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12대가 동시에 사격하면요? 36발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적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철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피할 틈이 없습니다. 정오가 되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라차논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K9 포대 사격 개시.
저는 지휘소 참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2대의 K9이 동시에 포신을 올렸어요. 각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건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고 어떤 건 45도쯤 기울어져 있었죠. 그리고 발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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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연속으로 포성이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굉음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뼛속까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일제 사격이 끝나자 K9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후진하더니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방금 전까지 포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1분 후 표적 지역에서 폭발이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군 포병 집결지였어요. BM-21 발사대와 AR이 로켓이 모여있던 곳이죠. 36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위성 영상에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아올랐어요. 2차 폭발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적재된 로켓탄이 유폭한 거였죠.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캄보디아 포병 집결지가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괴멸된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로켓들이 지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9의 진가는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반격을 시도했거든요. 아직 살아남은 야포 몇 문이 우리 포병 진지를 향해 포탄을 날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쉬익 쿵. 폭발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맞은 건 빈 땅이었어요. K9은 이미 500m 떨어진 새 진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사격을 시작했죠. 캄보디아 포병은 혼란에 빠졌어요. 반격해도 맞지 않으니까요. 쏘면 위치가 노출되면 K9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하고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어요. 포병 지휘관 한 명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K9이 유령 같습니다. 맞추고 사라집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무전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K9은 맞추고 사라졌어요. 캄보디아 포병은 쏘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캄보디아 포병 전력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24문 중 18문이 파괴됐어요. AR이 로켓 18문 중 14문이 불탔습니다. 일반 야포도 절반 이상이 침묵했죠. 이틀 전만 해도 380발을 쏟아부으며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화력이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방 지휘소에서 전선을 바라봤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진지에서 나는 연기였죠. 그 연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밀함의 힘이구나. 중국은 물량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백 발을 쏟아부어서 전체를 덮으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때렸습니다. 36발로 포병 집결지를 날렸고 추가로 수십 발로 잔여 전력을 소탕했어요. 캄보디아가 이틀 동안 쏜 포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물량 대 정밀. 그 대결에서 정밀이 이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라차논 장군이 전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포병전 승리. 적의 장거리 화력이 무력화됐다. 모든 부대는 내일 총공세에 대비하라.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늘에서 KGB가 눈을 멀게 했고 땅에서 K9이 주먹을 꺾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제 앞도 안 보이고 때릴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전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지휘소 텐트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베개에 머리를 댄 거였어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죠. 드디어 끝났구나. 내일이면 캄보디아가 항복할 거야. 하지만 새벽 3시에 긴급 무전이 저를 깨웠습니다. 해상에서 이상 움직임 포착. 캄보디아 보급 선단이 이동 중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보급선?
포병이 무력화됐는데 보급선이 무슨 소용이지?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통해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들여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졌으니까 바다로 우회하려는 거였죠. 그날 밤 모두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지휘소로 뛰어갔습니다. 해상 상황판에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보급 선단이었습니다. 수송선 8척과 호위함 2척이 태국만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죠. 라차논 장군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뭘 싣고 오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군이 말했습니다. 중국산 로켓탄과 포탄이야. 육로가 막히니까 바다로 우회하는 거지.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캄보디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병을 무력화시켰지만 새로운 탄약이 들어오면 다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공급할 준비가 돼 있었죠. 바다를 막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해군 제독이 화면으로 참석했어요. 보급 선단을 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죠. 지금 상황에서 국제 분쟁까지 일으키면 우리가 더 불리해집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바다를 막아야 하는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라차논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보급선을 직접 공격할 필요 없다. 보급선이 갈 곳을 없애면 된다. 모두의 시선이 장군에게 쏠렸습니다. 장군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캄보디아 해안에 하역 가능한 항구가 4곳 있다. 그 항구들의 하역 시설을 파괴하면 보급선은 짐을 내릴 데가 없어진다. 해군 제독이 물었죠. 어떻게 파괴합니까? 함포 사격은 사거리가 짧고 항공 폭격은 방공망에 걸립니다. 장군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프라차이, 천무의 사거리가 얼마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최대 80km입니다. 유도 로켓을 쓰면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80km면 우리 영해 안에서 캄보디아 해안을 때릴 수 있다. 국제법 문제도 없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어요. K9 자주포가 포병의 왕이라면 천무는 로켓의 황제였습니다. 발사대 하나에 로켓 20발을 장전할 수 있어요. 사거리는 최대 80km 유도 로켓을 쓰면 오차가 수미터 이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탄종을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반 로켓, 유도 로켓, 심지어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 플랫폼으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태국군은 2년 전에 천무 18대를 도입했어요. 훈련도 끝났고 실전 배치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후방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출격할 때가 온 거예요. 오전 7시 천무 포대가 해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트럭 행렬이 해안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바다가 보였어요. 천무 발사대들이 해안가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각도를 조정하고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포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천무 1포대 사격 준비 완료. 천무 2포대 사격 준비 완료. 천무 3포대 사격 준비 완료. 12대의 천무가 동시에 바다를 향해 조준했어요. 표적은 캄보디아 해안의 4개 항구였습니다. 시아누쿠빌, 캄퐁솜 그리고 2개의 소규모 하역장. 보급선이 짐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곳이었죠. 오전 8시 정각 라차논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무포대 사격 개시. 저는 귀마개를 꽂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쉬익! 로켓이 발사되는 소리가 하늘을 찢었어요.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들이 솟아올랐습니다. 1발, 2발, 3발. 연속으로 하늘로 치솟았어요. 12대의 천무에서 각각 5발씩 총 60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에 불꽃 줄기가 그어졌어요. 로켓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3분 후 첫 번째 착탄 보고가 들어왔어요. 시아누쿠빌 항구 타격 확인. 크레인 3기 파괴. 하역장 화재 발생. 연속해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캄퐁솜 항구 타격 확인. 부두시설 파손. 동부 하역장 타격 확인. 연료 저장소 유폭. 서부 하역장 타격 확인. 저반시설 붕괴. 4개 항구가 동시에 불탔어요. 위성 영상에 연기 기둥 4개가 솟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해안 전체가 마비된 거였죠. 라차논 장군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보급선이 와도 짐을 내릴 데가 없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항구 시설을 복구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려요. 그 사이에 전쟁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천무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두 번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표적은 캄보디아군 후방 집결지였어요. 육지 깊숙이 숨어있던 예비 병력과 장비가 모여있는 곳이었죠. KGGB와 K9이 전방을 때리는 동안 후방은 손대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곳을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천무 로켓 40발이 추가로 발사됐어요. 집결지 3곳이 동시에 타격당했습니다. 예비 전차 12대, 장갑차 20여 대, 보급 차량 수십 대가 파괴됐어요. 캄보디아군의 마지막 예비 전력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도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태국 해군의 스텔스 호위함 3척이 출동했습니다. 한국산 레이더와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의 함정이었죠. 이 함정들의 임무는 보급 선단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해상 봉쇄선을 형성하는 거였습니다. 호위함들이 캄보디아 보급 선단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무전을 보냈죠. 이 해역은 전시 통제 구역입니다. 접근하면 자위권을 발동합니다. 캄보디아 호위함이 응답했어요. 우리는 민간 물자를 수송 중이다.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있다. 태국 함장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항구가 없는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시아누쿠빌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캄보디아 보급 선단은 한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뱃머리를 돌렸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해상 보급로 4개 축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항구는 파괴됐고 보급선은 되돌아갔고 해군이 봉쇄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선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앞에서는 KGGB가 눈을 멀게 했고 땅에서는 K9이 포병을 무력화시켰고 바다에서는 천무가 숨통을 끊었습니다. 탄약도 없고 연료도 없고 증원도 없었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였죠. 저는 해안 언덕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항구에서 나는 연기였죠. 그 연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무기는 땅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바다까지 봉인했어요. 하늘, 땅, 바다. 세 영역을 동시에 장악한 거였죠. 이제 캄보디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항복. 그날 오후 캄보디아 외무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어요. 태국과의 즉각적인 휴전 협상을 요청한다. 72시간 전만 해도 48시간 안에 국경을 장악하겠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며 자신만만하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이 멀고 팔이 꺾이고 숨통이 막힌 상태에서 백기를 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났다. 정말로 끝났구나. 하지만 전쟁의 끝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질문하고 있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휴전 협상은 24시간 만에 타결됐습니다. 캄보디아에게는 더 이상 버틸 카드가 없었어요. 포병은 괴멸됐고 지휘 체계는 마비됐고 보급로는 완전히 끊겼죠. 전선의 병사들은 탄약도 식량도 없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롱소카린 사령관은 휴전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을 뿐이었죠. 48시간 안에 국경을 장악하겠다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며 실패는 없다고 했던 그 오만함은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7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방콕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국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 얼싸안았죠. 저는 그 장면을 TV로 지켜봤습니다. 지휘소 텐트 안에서요. 동료들과 함께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죠. 라차논 장군이 텐트로 들어왔어요. 그도 TV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수고했다, 프라차이. 내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됐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숫자만 읽었을 뿐이에요.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확실히 배웠지. 맞는 말이었어요. 이 전쟁은 물량 대 정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밀이 이겼죠. 일주일 후 저는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군사안보 포럼에 초청받은 거였어요. 이번 전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강연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 국방부 관료,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죠. 어떻게 태국이 72시간 만에 전세를 뒤집었는가?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5일 전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로켓 380발을 태국 국경에 쏟아부었습니다. 청중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BM-21 다연장 로켓 24문, ARE 300mm 로켓 18문, VT4 중전차 52대, 정찰 드론 20여 대. 중국이 제공한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어요. 첫날 포격으로 불타는 국경지대의 모습이었죠. 캄보디아는 48시간 안에 국경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물량을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72시간 후 캄보디아는 항복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 무기 사진이 나란히 떴어요. KGB 활공 유도 폭탄,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각각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KGB는 FA-50 전투기에서 투하돼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합니다. 우리 영공 안에서 발사해도 적 지휘소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단 4발로 캄보디아군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았습니다. 청중이 메모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K9 자주포는 동시착탄 사격과 사격 후 이탈이 가능합니다. 맞추고 사라지죠. 캄보디아 포병은 반격도 못하고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천무 사진을 가리켰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 80km로 해안 항구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됐죠. 저는 마이크를 잠시 내렸어요. 그리고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 무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무기도 성능은 뒤지지 않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어요. 청중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미국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려면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업만 몇 주가 걸려요. 유럽 무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이미 우리 체계에 통합돼 있었고 추가 승인 없이 즉시 투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했습니다.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심만 타격할 수 있었죠. 미국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더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 건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첫날 새벽 로켓 380발이 쏟아지던 그 공포. 둘째 날 끝없이 밀리면서 느꼈던 절망. 셋째 날 처음으로 반격하며 되찾은 희망. 넷째 날 함정에 빠져 다시 무너질 뻔했던 위기.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한국 무기가 전장에 등장했죠. KGB가 하늘에서 눈을 멀게 했고 K9이 땅에서 주먹을 꺾었고 천무가 바다를 봉쇄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전쟁이 뒤집혔어요. 중국의 물량이 열었던 전쟁을 한국의 정밀함이 끝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번 전쟁을 정리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캄보디아는 중국의 물량을 믿었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국 무기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 전쟁이 세계에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었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핵심만 끊는 것. 오래 끌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빠르게 끝내서 피해를 줄이는 것. 한국 무기는 그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였죠.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 70년 전에는 폐허였고 50년 전에는 가난했고 30년 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무기까지. 그들이 만든 것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이번 전쟁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동남아시아의 전쟁을 72시간 만에 끝냈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대단한 나라야 정말.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방콕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한국의 도움으로요.